반갑습니다. 공사부입니다. 월요일은 심리학 공부방 시간이죠. 인간 본성의 법칙, 로버트 그린의 인간 본성의 법칙 네 번째 편, 강박적 행동의 법칙, 성격 유형을 파악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네 번째 장을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죠. 성격이 뭘까요? 성격은 사실은 이 유전과 경험과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경험에는 부모의 양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되겠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작가도 표현을 할 때 강박적 행동의 패턴, 이 강박적 행동의 패턴이 결국에 성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거는 불교 용어에서도 까르마라고 있죠. 윤의 반복을 상징하죠.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성격,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것이 이제 업장을 만들고 업장을 소멸하고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중요한 성격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작가는 하워드 휴즈 주니어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예민한 어머니, 그리고 기대감이 컸던 아버지, 그리고 부유했던 환경. 그런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랬더니 이 공손하고 조심스러웠던 아이가 아주 독립적이고, 그리고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 막연한 어떤 성취, 뭐 이런 것을 꿈꾸는 아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영화 산업, 그다음에 군수, 비행기 산업, 뭐 이런 쪽으로 계속 확장하고 펼쳐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약물 중독으로 비행기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작가는 하고 싶었던 얘기가 무엇이냐면 어떤 그 하워드 슈즈 주니어의 그 어떤 그 매력적인 젠틀하고도 또 어떤 그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해내는 어떤 그런 기술들,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오히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행동의 패턴, 하워드 휴즈 주니어는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완벽주의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들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은, 자신의 꿈은 거대하고 원대한 것처럼 사람들한테 표현해놓고 사람들을 믿지 못하니까 이 일 자체가 도와줄 사람들이 오래 못 버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 그냥 망해버리고 그냥 허울조 명분만 남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작가는 하워드 슈즈 주니어를 통해서 겉의 이미지에 속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동의 패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장으로 가볼게요. 운명을 만들어내는 것은 당신 자신이다. 맞죠? 예, 사주팔자 아니고요. 전생 아닙니다. 지금 나의 성격, 이것이 운명이고 이것이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격이라는 영어 단어, 캐릭터는요, 그리스 언어에서 온 말로써 무엇을 조각하거나 도장을 찍는 도구, 즉 각인을 상징합니다. 맞죠? 우리 뇌에 각인되는 것이 성격인 겁니다. 그래서 성격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작가는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유전. 뇌의 구성 방식에 따라서 무엇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무엇을 피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전적으로 타고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울증이나 외향적 성격, 내향적 성격은 유전적으로 결정되어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분석학자 멜라니 클라인은 탐욕스러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의 영역인 적대감, 걱정, 그 다음에 개방적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유전에 의해서 전수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죠? 네.
그러니까 이 칼융 박사도 이야기했죠. 그죠? 집단 무의식에 의해서 이 성격적 특성들이 유전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같은 이야기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자,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입니다. 작가는 생후 3, 4년, 그러니까 3살에서 4살, 그 이전에 우리의 뇌가 상당히 말랑말랑한 상태로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느끼는 감정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느끼는 감정하고 어떤 강도나 이 남는 어떤 기억의 흔적이 훨씬 더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기억이 되는 겁니다.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 볼비라는 심리학자는요, 이 부모와 자식의 그 양육, 애착 관계에 대해서 4가지로 분리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 자, 아이에게 스스로 자유를 주고요. 그리고 아이의 욕구를 관찰합니다. 부모가요. 그런 다음에 이 보호와 자유를 어떤 적재적소에 쓸 줄 아는 그런 경우에 애착 관계는 자유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시형은요, 이 어머니나 아버지가 냉담하고 적대적이죠, 아이한테. 그럴 때는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봐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이가 성격적으로 문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양가 병존이요. 자, 이거는 일관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간섭하다가 또 자기가 귀찮거나 아니면 자기가 신경 써야 될 일이 있으면 아이한테 관심을 안 갖고 외면하는 이제 그런 부모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엄마나 아버지를 어른으로 보지 않고요, 아이로 보게 되고 오히려 자기가 그 대상을 돌봐줘야 될 존재로 봅니다. 이거 문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되면 어른이 돼서 성격적으로 결함이 생깁니다. 진짜 어른으로서 책임져야 될 때 책임지지 않고 또 어른답게 인내해야 될 때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땡깡 부리고 어리광 부리고 화내고 울고 이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실제로도 저도 내담자들 중에서 이런 경우의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럼 제가 이런 행동들을 할 때 역으로 그냥 묻습니다. 어렸을 때 일찍 잘 들었죠?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집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가 있는데 아직도 자기 방을 치우지 않고 그 다음에 라면 하나도 제대로 못 끓여 먹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그건 다행입니다. 예, 그때 엄마나 아빠가 그것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돌봄을 받았던 것을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자기 자식한테 하고 진짜 어른이 됐을 때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요. 혼란형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심하게 모순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요, 그냥 아이를 못마땅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삶이 못마땅할 경우에 이걸 아이한테 투사하는 경우죠, 부모가. 이럴 때는 아이가 심각하게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요. 심지어는 정신적 장애, 정신병이 오기도 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성격을 구성하는 세 번째 요소는 경험과 습관이죠. 작가는 1번과 2번, 그러니까 유전과 부모의 애착관계가 결합돼서 청년기에 들어서 습관으로 고정되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뇌에 각인되고 이것이 패턴의 반복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거 당연한 말이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요. 가면. 자, 자신의 성격에 결함이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커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류하면서 분명히 생깁니다. 왜? 이걸 해도 내가 피해를 보고 저걸 해도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자, 성격이 소심하다. 소심한 대로 피해를 보고요. 적극적이다. 그럼 적극적인 대로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다 가면을 씁니다. 그때부터. 네. 그래서
무조건 이거 위장을 하는 거죠. 근데 무조건 가면을 쓰고 위장하는 것이 나쁘냐?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격의 긍정적인 면을 훈련이나 반복을 통해서 그 좋은 것을 얻어낼 수 있고 체득하면 좋죠. 공감, 인내, 자신감 이런 것들은 연습이나 훈련을 통해서 가능해요. 근데 반대로 나쁜 것들 있잖아요. 우울, 화, 시기, 소심함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연습 안 하고 그냥 툭툭 튀어나옵니다. 반복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는 오히려 가면 아니면 위장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라고 제시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모순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냐면 작가는 유전적 성향과 양육이 갈등, 모순될 때 사람들은 이 모순된 성격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 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유전과 유학의 양육이 좋은데 그거랑 또 청년기, 청소년기의 경험이 달랐을 경우에도 모순되는 성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사실은 이제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 모순된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일관되게 성숙될 수는 없거든요. 한 인간이. 그런데 이제 좀 심할 때는 이게 이제 가식적인 모습이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내적 갈등이 되게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 이렇게 모순되는 성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경험이 다 모순될 수 있으니까요. 누적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작가가 이야기하는 성격의 구성 요소는 첫 번째 유전, 두 번째 부모와의 애착 관계, 세 번째 경험, 습관, 네 번째 가면, 다섯 번째 모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성격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작가는 먼저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패턴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습관과 패턴을 만들기도 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과 패턴을 중단하거나 중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의 성격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제 주변에도 제가 이렇게 그런 걸 이야기를 해줘요. 너 조금 이런 게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불쾌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발전하지 못해.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 까르마대로 그 성격이 만들어낸 그 뇌에 각인된 그 모듈대로 계속 움직이다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부터 시작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조심하게 되죠. 내가 위가 약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운 음식 조심하고 과식 안 하고 맞죠? 그죠? 내가 무릎이 좀 안 좋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산에 갈 때 보호대 차고 아니면 산 등산을 좀 피하거나 그 나지막한데 평지만 좀 걷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위가 약한지 무릎이 약한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산은 우박하고 매운 거 먹고 쓰러졌다가 다시 또 매운 거 먹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먼저 개인적으로 자신의 성격의 특성을 이해하고 인정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성격을 읽는 기술을 연습하고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작가는요. 그래서 매력이나 명성, 그 이미지, 후광에 속지 말고 그 사람의 성격의 근본, 패턴을 인식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어떤 패턴, 그죠? 이런 것을 습관, 이런 것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분명히 반복되는 행동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관찰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처음 보자마자 너무 친한 척 하지 마세요. 그리고 친한 척 하는 사람 피하세요. 언제 봤다고 그렇게 친한 척 합니까?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발 떨어져서 쭉 관찰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다 같은 의사결정, 같은 행동 패턴을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하거나 일이 잘못됐을 때, 실수했을 때 분명히 색다른 변명을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요번에는 이랬어, 저번에는 이랬어 라고요. 그 변명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 사람 그 다음에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연애 상담할 때 너의 연애의 시나리오는 정해져 있어. 단지 배우만 바뀔 뿐이야 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그 성격의 패턴이 있어요. 그 안으로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집착하고 불안하고 의심하고 그런 패턴이면 그 사람하고 똑같이 그래요. 어머, 그 남자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새로운 남자 와도 그렇고 앞으로 또 결혼 생활해도 그럴 거예요. 네, 그게 문제인 겁니다. 네, 그래서 작가는 그 성경을 인용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리라. 잠언 26장 11절의 내용을 인용해서 인간의 어떤 그 무지함, 정말 미련할 정도로 반복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요, 이게 관찰하시니까요. 관찰을 하면 아주 평화롭고 일상적일 때는요, 위장의 가면을 씁니다. 그것도 아주 견고하게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그 가면에 균열을 줍니다. 그럼 그 균열된 틈으로 본질이 올라오죠. 그죠? 아, 이게 진짜 성격 올라오게 하네. 그거 맞아요. 네, 성질 나게 하네. 성격 나오게 하네. 이렇게 하는 거요. 결국 뭐냐면, 그 가면에 금이 간 거고요. 그 가면에 금간 사이로 본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결함이 툭 튀어나오죠. 네, 그래서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의 성격적 결함의 특성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 믿고 걸러야 될 사람들 1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지나친 완벽주의자들이요. 대표적으로 스티븐 잡스가 있죠. 일단은 사람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리고 불신하고 남 탓합니다. 그래서 직접 관리하고 그 다음에 워크홀릭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헌신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대단히 멋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헌신보다 힘과 통제력에 어떤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권위, 권력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명성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워커홀릭이라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이렇게 성공과 실패가 반복됐고 또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일찍 사망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엔요, 반항아 유형이 있대요. 반항아 유형은요, 권위를 인정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약자를 아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유머 감각. 그러면서 자신의 우월감을 뽐냅니다. 마치 사춘기 아이처럼. 이런 경우는요, 이 부모한테, 성장기 때 부모한테 실망을 많이 한 경우에 이런 성격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권력자를 불신하고 저항하고 증오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관심을 얻으려고 하는 관심 중독자가 되죠. 대표적으로 우리는 조국이라는 사람을 본 적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자, 인신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 모든 인신공격인 사람. 그러니까 모든 것이요. 자기가 인신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처음에 봤을 때는 예민하고 사랑 깊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부모한테 성장기에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한 경우에 부모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친구들은 자라서 어떻게 되냐고요? 모든 것을 자기식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농담도 자기 비꼬는 것처럼 자기 모욕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모욕에 되게 예민하고 또 관계를 지속하고 깊어지면 결국에는
복수심에 불타게 됩니다. 나는 별로 잘못한 거 없는데 일반적인 그냥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다 자기 식으로 해석해서 자기를 모욕했다, 자기를 비난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 사례에 이런 분 계셨어요. 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좋은 회사도 다니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그런데 이 부모에 대한 사랑을 못 받았어요.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뭐든지 다 이야기하면 남이 다 자기 뒷담화 까는 것 같고 자기 욕하는 것 같고 자기 자존심을 긁는 것 같고 그래서 신경쇠약에 걸리신 분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네, 자, 네 번째는요. 드라마 퀸. 이런 사람들은요, 처음에 봤을 때는 대단히 역동적이고 위트 있어요. 심지어 따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뭐 진짜 뭐 매일 싸움이고 매일 다툼이고 뭐 이제 이게 부부끼리 만나게 되면은 처음에 너무 막 이 되게 성격이 좋으시고 매력 있으신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쪽 그 아내가요. 나중에 보니까 부부가 뭐 난리도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많아요. 네,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신을 희생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끊을 수가 없게 만들어요. 죄의식에 빠지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피해야 되죠, 우리가.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는요, 떠벌이 유형이 있습니다. 떠벌이는요, 일단 프로젝트나 아이디어로 막 이렇게 부풀립니다. 그러면서 도움과 지원, 연민을 요구합니다. 듣는 사람들한테.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 그것을 끝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잘못됐을 때는 남 탓, 문 탓, 사회 탓 이런 걸 하죠. 왜 그러냐? 이런 친구들은요, 어렸을 때 일관성 없는 부모한테 양육을 받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난받거나 심판받을 상황을 만들지 않고 말로써 피해가는 거죠.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패턴을 갖냐? A를 일단 떠벌려요. 그 A한테 관심을 많은 사람들이 갖죠? 그러면은 A가 잘못됐을 때 남 탓을 하거나 아니면 A가 잘못되기 전에 B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럼 또 사람들이 B로 가죠? 그럼 또 B에 관심을 갖다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또 C를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정신을 쏙 빼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인연을 맺고 나면 뭐 정말 한 10년, 20년이 금방 가는데 뭐가 얻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도 제 주변에 이런 분들 좀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모든 걸 성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일과 쾌락을 뒤섞는 경우요. 그래서 성적 에너지를 사용해서 일을 처리하고 성공을 노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 성적 학대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 성적인 것으로 상처를 받았는데 역으로 이것을 자신을 확인하는 도구로 쓰거나 아니면 성장 동력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심하면 우울증이나 자살까지도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요. 응석바지 왕자님이요. 자, 당당한 분위기, 매력적인 모습. 그런데 다가가 보면 돌봐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남들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게 하는 재주를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 유아기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응석바지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토라지고 화를 내고, 예, 원망하고 질투하고 뭐 이게 강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아첨꾼이요. 아첨꾼은 친절하고 아주 젠틀합니다. 매력적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저도 이런 사람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이제 뭐 대화 같은 거 할 때 막 맞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재밌는 말씀이시고 너무 옳은 말씀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났을 때 내가 그 저번에 그 얘기했잖아. 그거 했어? 라고 이야기하면 네? 그래요. 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심이거나 동료애거나 파트너십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방어 기제로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정말 위험한 거 피해야 될 게 뭐냐면 나중 되면 이런 사람들은 나이를 회방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왜? 이런 친구들은 분명히 부모님이 냉정하거나 냉혹하고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랐을 경우에 이런 패턴을 보일 수 있다라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유형이 있죠. 구원자 유형. 남에게 호의와 결정을 해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호의를 베풀고 그 다음에 뭔가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결정해 주는 걸 좋아해요. 네, 그러면서 그 대상이 독립하지 못하도록 조종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권력, 권위 이런 것을 유지하려고 하죠. 사이비들이 대부분 다 이러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어린 시절에 돌봄을 못 받은 것을 역으로 돌봄을 통해서 권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돌봄이 권력화되는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이비들, 그 다음에 무속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죠. 네, 자신의 어떤 그 성장기 트라우마,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타인들을 이제 조종하려고 하는. 네. 그래서, 이런 그 돌봄,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정말 성숙되지 않은 사람의 돌봄은 피하셔야 됩니다. 예, 그거는 정말 대로 주고 말로 받고 아니면 정말 나중에 지옥을 맛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꼭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겉으로만 성인군자인 형도 있죠. 예,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불의에 저항하는 달변가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 충동을 표현하면 벌을 받고 그리고 그 충동을 억제하는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을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충동이나 어떤 성취 이런 것에 대해서 남이 했을 때 부럽거나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꾸짖거나 상대를 비난하는 것으로 어떤 자신의 어떤 욕망, 욕구를 표현하는 오히려 그러니까 정말 그것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그걸 하고 있거나 근데 남이 했을 때 내로남불이죠. 남이 했을 때는 더 크게 화를 냅니다. 예, 이런 사람들 이제 그 좌파의 정치인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이요. 네. 자, 그 다음에 11번 제가 추가하고 싶은 건요. 약자입니다. 약자. 네. 저는 실제로 너무 많이 겪어봤습니다. 자, 신체장애, 그 다음에 정신장애,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을 받는 포인트를 알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다. 그럼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줘요. 배려해주고요. 그럼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권력처럼 행사하려고 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이렇게 그 약자를 돕는 것이 좀 두려워졌습니다. 물론 다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도움이나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이나 돌봄을 드리면 그것 자체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더 예, 가당치도 않은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저는 실제로 이 휠체어를 타고 이 사지마비가 되신 분을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는 뭐 가당치도 않은 요구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계를 좀 멀리 했는데 나중에는 또 원망과 욕과 비난과 이런 것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좀 피해야 될 성격 유형 중에 가장 두려운 게 이 약자를 가장한 이 어떤 조종하려고 하는 성격들 이것이 제일 문제이지 않겠냐라고 봐집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심리학에서 가장 좋아하는 분야인 성격 유형, 성격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작가는 인류학자이지만 웬만한 심리학자보다 더 탁월한 식견과 날카로운 이 판단력으로 정말 예리하게 글을 써내려 봤습니다. 네, 오늘 저의 수업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60-700-4579로 전화 주시면 저와 타로스타 여러분들께 정확하고 확실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